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세 트라우마입니다. 일상의 작은 상처는 어떻게 왜곡된 애착 관계를 만드는가? 베레나 퀘니히 지음, 이은미 옮김.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트라우마와 관계를 흔드는 방식을 명확히 꿰뚫는다. 스티븐 W. 포지스 인디애나 대학교 정신생리학 교수님의 추천이 있네요.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책입니다. 요새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상처나 이 책의 제목처럼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 관계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극복하는 것도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느낀다면 저는 그 사람을 피하죠. 물론 일적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지인이라서 혹은 조금 심각하지만 가족이라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피하려고 하거든요. 피하는 게 저에게는 해법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이나 어려움 중에서는 피해서 가능한 혹은 피할 수 있는 피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또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차는 1부, 2부, 3부, 4부, 에필로그까지 크게 5개로 나눠져 있고요. 소제목들이 좀 있는데 소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롤로그. 트라우마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 오, 맞아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얘기에 대해서 나눴는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사람에게서 치유가 된다. 1부. 인생은 관계의 연속. 존재에 대한 인정이 지닌 치유력.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존재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칭찬도 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요새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 얘기만 들어봐도 굉장히 칭찬을 못 받고 자라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왜일까요? 칭찬이 굉장히 좀 박한 시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른일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어른이면은 어른다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거는 기대 정도는 무조건 해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면 혼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적어도 어른이 되기 전에는 칭찬을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경생물학적으로 살펴본 트라우마와 유대감, 애착 체계, 내적 나침반. 여행의 목적은 안정적인 애착 관계. 2부. 초기 상처들. 관계의 형태를 결정하는 경험. 사람들이 만든 상처 치료가 제일 힘들다.
고장난 내적 나침반, 과도하게 활성화된 애착 체계. 좀 전에 이 책의 첫 페이지에서, 책의 겉표지에서 나온 문구인데, 일상의 작은 상처가 어떻게 왜곡된 애착 관계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처음에 잘못 첫 단추를 끼우면 인간관계를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잘 해야 하고, 그것을 가족으로부터 먼저 배우겠죠. 조금은 슬프지만 가족으로부터 그런 걸 못 받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 사람들 혹은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애착 관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왜곡된 애착 관계는 조금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조금이 아니죠. 많이 안 좋은 방향. 범죄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강력한 뭔가 끔찍한 강력 범죄를 연속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관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학대를 받았든지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과잉 활성화된 애착 체계의 감옥, 해로운 관계. 제가 하나 빼먹었군요. 바로 그 전에 과잉 활성화된 애착 체계의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이 애착 체계가 잘못됐을 때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저자분이 알려주실 것 같네요. 2부가 굉장히 또 꼭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장난 내적 나침반, 비활성화된 애착 체계. 비활성화된 애착 체계의 생존 전략. 고장난 내적 나침반, 반복되는 애착 체계. 애착 대상이 가한 성폭력. 결국에 나오네요. 네. 이 부분을 다루고 있네요, 저자분께서. 결국에는 이상한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비일관적 애착 체계의 생존 전략. 3부. 과거의 오래된 그림자, 일상 속 트라우마와 관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일상생활에서 일터에서 혹은 지인이라서 혹은 가족이라서 내가 피할 수 없는 관계라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관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누가 누구랑 관계 속 부분 모델, 의식 수준과 관계 공간, 건강한 경계, 건강한 관계, 트라우마와 성, 트라우마와 우정. 이 인간관계에는 결국에 이 성적인 부분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4부. 유대감의 치유력. 가장 큰 치유력은 관계 속에 있다. 성공적인 관계 형성 원칙. 1. 교정 경험. 2. 신경계의 친화적인 의사소통. 3. 안정적인 애착관계. 선택사항에 포기는 없다. 저는 포기하는 편인데 저는 그냥 안 보는 편인데 포기란 없다. 혹은 저에게 그렇게 뭔가 고통을 주는 인간관계는 제가 끊어내긴 하지만 저도 그런 면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거는 끊어내지 않죠. 이 사람이 힘들다고 했을 땐 웬만하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움을 주려고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도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에필로그에서 작가분의 모든 생각들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글도 있고요. 용어 설명도 있고 추천 자료, 추가 문헌 자료 이런 것들이 소개된 것도 있고요. 참고 문헌이 소개된 부분들도 끝에는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롤로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트라우마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 트라우마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트라우마는 언제 치유되는가? 나는 이런 질문들을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소셜미디어,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매일같이 받고 있다. 내 대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는데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 일하기 시작할 무렵엔 진단과 평가 기준에 모든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정말로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척도만으로는 트라우마 환자를 상대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안정감과 유대감의 정도를 말이다. 그렇기에 요즘의 내 대답은 이렇다.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트라우마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 활력, 안정감 등으로 트라우마의 치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부부 사이만을 뜻하지 않으며 우리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우리 몸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우리의 증상과 과거와의 관계 등등 모두 다 해당한다. 우리의 상처받은 고통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은 인간관계다.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들여다봐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를 고려해봐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우선 요점만 말하자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간적 본성, 사회적 본성은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 관계 속에 존속한다. 유대감이 부족하면 부조화, 고통, 갈등이 반복된다. 트라우마는 유대감을 망가뜨린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우리가 유대감을 경험하고 느끼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달리 말해 지금 존재하는 문제들은 개인의 삶과 집단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트라우마와 대부분 관련이 있다. 외상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 때문에 생긴 인위적 트라우마는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력은 자연재해나 사고로 생긴 트라우마의 영향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대인관계로 생긴 트라우마는 훨씬 더 복합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애착 형성의 초기 단계에 생긴 상처는 삶의 모든 영역에 무의식적이고도 미묘하게 그리고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깊은 상처를 갖고 있으며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인간은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사랑, 안전, 유대, 공동 성장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관련된 욕구 역시 잘 충족되지 않는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벌써 서문에서 프롤로그에서 현대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들을 계속 저주하고 잘 안 됐으면 좋겠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사랑 따위 믿지 않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남들과의 연결 자체를 싫어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이 같이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고 아주 깊은 상처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이 저자분의 생각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아주 힘겹게 겨우 채워지거나 아예 비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잘 모른다. 그래서 인간관계 회복을 위한 5단계 계획, 피상적인 긴장 완화 대화법, 인간관계 보장을 위한 복잡다단한 규칙 등에 허무하게 애를 쓴다. 그런 노력으로 그들이 더 행복해지진 않는다. 관계와 연관 있는 다양한 측면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증상이 아닌 궁극적인 유발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통의 원인인 상처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고통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우리는 명확한 역설과 마주하게 된다. 트라우마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마음을 닫고 상처를 숨긴다는 것을. 그러나 트라우마는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또 그어볼게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 거겠죠. 따라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고 캐캐 묵은 방어기제 속에 고독하게 갇혀 있게 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이 유대관계를 갈구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와. 결국에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타인에게 적대적이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난 널 원해. 너와 대화를 하고 싶어. 너와 뭔가 유대관계를 갖고 싶어. 나도 친구가 있고 싶어. 근데 말로는 난 친구 필요 없어. 인간관계가 뭐가 중요해? 라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혹시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힘들지 않다면 그래도 손이라도 한번 내밀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의 근본 원인은 알지 못한 채 그 통증만 없애려는 것과 같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를 바라봐주고 보살펴주길 바라는 우리의 상처는 관계 속에서 끝도 없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다. 트라우마의 역동성을 이해하면 인간관계의 치유력을 활용할 수 있다. 트라우마와 그 영향에 관한 이론은 초기 트라우마와 관련된 관계의 역동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쩌면 필수 조건이다. 트라우마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 인간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깨닫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면 오래된 상처를 툴툴 털고 일어나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 이 깨달음 속에는 여태껏 당연하게 생각하며 익숙해 있던 예전의 무의식적 생활 방식들을 떨쳐버릴 엄청난 잠재력이 숨어 있다.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정적이고 존엄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으로서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함과 감수성을 견고하게 해줄 환경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의 내면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책은 인간관계 조언 서적이 아니다. 이 책은 진심으로 만족스러운 연인관계 형성법이나 침착하고 조화롭게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소개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당신이 받은 상처, 그 특징, 그리고 반복된 패턴 뒤에 숨겨진 면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당신이 조화로운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여태껏 당신의 삶을 결정지었던 행동 패턴과 증상들이 실상 당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논리적 결과이자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고지능의 적응 전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이런 생존 전략의 이면에는 안정적이고 건강한 애착 관계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와 몸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타고난 능력이다. 이를 되찾으면 다양한 관계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꿔 나갈 수 있다. 괴로운 고독감, 연약한 본성과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외감을 서서히 떨쳐버릴 수 있다. 이 책은 상처받지 않은 건강한 본성과 성공적인 관계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본문 내용 활용과 접근 방식. 당신의 취약한 면이나 상처와 마주하는 일은 아주 엄청난 경험일 수 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처박혀 있던 상처들을 다시 꺼내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자각에 따른 적정한 고통은 상처 치유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간 발견되지 못한 오래된 상처가 모습을 드러내고 제대로 보살핌을 받으면 자각에 따른 고통이 되레 편안하고 평온해지면서 당신을 위로할 것이다.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이 책은 당신의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꼭 붙잡고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본적인 핵심 내용으로 트라우마의 역동성, 애착 기반 생물학, 신경계, 초기 특성들을 설명할 것이다. 애착 연구와 다중 미주신경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대인관계의 역동성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2부와 3부에서는 우리의 깊은 상처의 근본적 발생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당신은 그간 형언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마침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상처들이 우리의 신경계와 다양한 관계에 미친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그런 상처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어떤 고지능 생존 전략으로 지금껏 버텨왔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4부에서는 당신이 이 모든 깨달음을 신중하고 용감하게 실행에 옮겨 치유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당신의 취약한 면과 상처를 좀 더 편안하게 마주하게 될 것이며 건강한 생활 방식과 유대적인 상호관계를 조금씩 갖춰나갈 힘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느껴질 것이다. 이런 변화는 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지금껏 직면하지 못한 것들이 당신의 깨달음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내적 변화는 당신의 내면의 구조적 기반을 바꾸는 작업이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많은 것들이 정서적, 정신적, 신경생물학적으로 새롭게 분류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침내 치유가 시작된다. 트라우마와 그 영향에 관한 논쟁처럼 이 책 역시 신중하고 조심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접해주길 바란다. 책에 깊이 빠져들수록 그날 읽는 분량을 줄이는 게 좋다. 중간중간 자기 성찰용 질문이 들어있는데 이때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당신과 당신 자신이 마주해보자. 이 책에 소개된 접근 방식을 당신이 좀 더 쉽게 활용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에게 특히 중요하게 다가온 부분이나 당신 마음을 크게 동요시킨 내용은 일종의 독서 노트를 마련해 메모해도 좋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당신에게 영감을 준 부분들을 성찰하며 통합해 나가자. 이때 당신은 마음 챙김과 자기 통찰로 당신의 내면과 풍요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당신이 경험하는 것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책을 하나의 여행처럼 생각해도 좋다.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줄 풍경을 즐기며 잠시 쉬어가면서 당신에게 하나의 도전이 돼. 그러나 쉽지만은 않을 이 여정을 차근차근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이 책에는 남성형, 여성형 어휘들이 모두 섞여 있다. 이 부분은 뭐죠? 남성 언어, 여성 언어? 이게 뭘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좀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나요? 우리나라는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물론 표현에선 좀 다르겠죠? 뭔가 좀 애교스럽고 이런 것들은 뭐 여자분들이 쓰시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당신의 성 정체성이 무엇이든 모든 부분에서 당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특별히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불쾌해하지 않으며 모두가 인간적인 온정과 애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건강한 자기인식과 풍요로운 자기 성찰이 함께하는 영감 가득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핵심 요약. 트라우마 통합의 해결책은 관계 속에 있다. 트라우마에는 다양한 면이 존재한다. 아주 포괄적이며 그 영향도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트라우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트라우마의 영향은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삶과의 관계. 그러므로 트라우마 통합의 해결책 역시 이런 관계 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매우 사회적인 존재다.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할 엄청난 치유력은 건강한 대인관계 속에 숨어 있다. 네, 이렇게 프롤로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프롤로그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은 트라우마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마음을 닫고 상처를 숨긴다는 것을. 하지만 트라우마는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는 것을.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첫 장부터 가봐야겠죠? 1부, 인생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은 전쟁과 사회적 불공정성, 코앞에 닥친 재난, 치열한 경쟁 같은 말들이 하루가 멀다고 뉴스의 머리 기사를 장식하는 세상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고 짓거려대는 훈계처럼 들린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집단으로서 평화롭고 건강한 미래를 마주하고 싶다면 이 단순한 원리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저 그런 상투적인 말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적 본성을 정확하게 짚어낸다. 존재에 대한 인정이 지닌 치유력.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다고 느끼는 순간 치유는 시작된다. 그는 저를 투명인가 취급해요. 벨라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남편에 관한 불평과 불만을 꺼내놓을 때마다 격하게 올라온 분노의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온몸으로 힘차게 분개하던 여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온갖 분노와 짜증, 의구심 이면에 숨어있던 그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올라오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준다는 기분. 마음 치유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 우리는 진정한 연대감과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을 경험한다. 우리는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나를 진심으로 알아봐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안정된다.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거나 극복하는 데 필요한 용기와
자신감도 생긴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느껴지는 순간, 아주 오래된 상처와 심지어 세대에 걸쳐 골마온 상처까지 치유되기 시작한다. 한 사람 혹은 민족 전체의 존엄성은 그들이 가진 고통과 슬픔, 부당함이 제대로 인지되고 인정받을 때 회복된다. 피해자로서 느끼는 고독감과 상실감은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며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함께 해줄 때 비로소 사라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치유적인 말은 아마도 이런 것이리라. 난 너를 알잖아. 난 너를 믿어. 넌 혼자가 아니야. 생존 전략으로서의 억압.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외롭고 이방인 같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감정은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의 기분과 생각, 행동을 조종하기도 한다. 이런 감정은 회피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매번 고통스럽게 인식되기보다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머무를 때가 훨씬 더 많다. 참고 견디는 게 너무 괴롭다 보니 우리의 내면은 이것들과 얽힌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방어하고자 애쓴다. 그런데 이 무의식적 방어 기제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의식 수준에서 떨쳐냈다고 해서 무의미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오히려 내 외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책을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억압하면 다뤄낼 수 없다. 제대로 다루지 못한 감정들은 자기 발전을 더디게 하고 과거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서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기회 역시 앗아간다. 이걸 억지로 억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면한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삶의 측면까지 모두 차단된다. 예컨대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보통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심박수가 증가하면 무력한 채 두려워하기만 했던 그때의 기억이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다시금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런 회피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운동은 당연히 건강에 좋은 일인데 이를 피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도 본인의 의지와 이성보다 더 강한 그 무언가가 운동을 못하도록 자꾸만 막아선다. 이거는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뭐가 있었을까? 네.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길래 운동을 내가 안 하는 거지? 빨리 살펴봐야겠습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수용되지 않은 것은 투사된다. 투사의 심리 역동적 특성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감정, 생각, 욕구를 다른 대상이나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내면에서만이라도 멀리 쫓아낼 수 있다. 이 방어 기제는 사람을 대개 충동적, 무비판적,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만든다. 한 예로 유년기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과민하고 징징대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수많은 증오는 아마도 지금껏 통합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우리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며 내적 압박을 줄이고자 외부로 투사된다. 괴로운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감정이 있는 본성을 잘라낸다는 뜻이다. 감정에 대한 선택적 분리는 불가능하다.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면 정서적 민감도가 저하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지도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도 못한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듬지도 못한다. 이 방어 기제는 인간의 삶에 아주 중요한 친밀감과 유대감에 해를 입힌다. 감정이 억눌린 만큼 인내심과 공감 능력이 감소하는데 평행 공식이 딱 들어맞는 셈이다. 자, 이 부분도 꼭 알면 좋겠네요. 감정이 억눌린 만큼 인내심, 공감 능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감 능력이 없는 부분이 오히려 본인의 감정도 그 당사자도 감정이 억눌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미에서도 집단적인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억압하면 그만큼 감정적으로 차가워지고 공감 능력은 더욱 결핍된다. 아, 그렇군요. 감정을 스스로 억압하면 당연히 감정이 차가워지니까 공감 능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입니다. 심리적 압박이 클수록 보상 기제는 더 강력해진다. 억압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트리거로 촉발될 수 있다. 즉, 우리 의식이 밀쳐낸 것들이 내 외부의 자극으로 다양하게 재활성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려질까봐 두려운 유기불안은 말다툼 상황, 그 트리거에서 다시 촉발된다. 오래전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두려움은 어떻게든 견뎌내야 하는데 최상의 방법은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이 같은 강렬한 감정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적어도 상쇄하는 방법은 습득해 두었을 것이다. 창의적 적응 능력으로서 이 보상은 다양한 전략을 고안해내지만 대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가령 혼자 남겨지고 버려질까 두려워서 만사 자기 욕구는 제쳐두고 언제나 타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 심히 고단할 것이다. 생존 전략으로서의 보상, 언젠가는 탈보상을 유발한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대부분 아주 지치고 절박할 때 나를 찾아왔다. 억압 메커니즘과 보상 전략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힘이 더는 남아있지 않을 때, 그래서 모든 게 죄다 무너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치료실 문을 두드렸다. 외부 세계로부터 다양한 시련과 도전이 계속해서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극복하며 성장할 기회를 전혀 획득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검증된 전략인 억압으로 인해 적합한 방법을 찾고 내적 안정성을 갖출 기회가 모두 막혀버린 것이다. 자, 이거 참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면 참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 책에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사건 하나로도 한계에 부딪히며 내면의 댐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도 생긴다. 지금까지 보상과 억압으로 통제되었던 것들이 모두 의식 속에서 흘러들어와 이제 더 이상 보상만으로는 안 된다. 예전 전략은 실패했다. 탈보상에는 흔히 엄청난 위기가 함께 찾아오는데 대부분 트라우마를 재경험한다. 예전 감각들이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죄다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때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와, PTSD인데, 네, 지연성 PTSD라고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게 다시 좀 지연되다가 발생하는 거겠죠? 이 장애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트라우마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뒤에도 복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보상 전략은 내면 통제의 장기적인 해결책도 확실한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일정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 데는 괜찮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거듭 포기한다고 해서 진정한 안정감과 회복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억압된 감정과 감각을 통합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점차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탈보상도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보통 보상의 끝은 통합의 시작이다. 즉, 치유의 순간들로 가득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할 때 많다. 핵심 개념, 해결책으로서의 통합. 트라우마 치료에서의 핵심은 통합이다. 트라우마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때, 즉 통합하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삶에 영향을 미친다. 억압, 해리, 보상은 결과적으로 통합 실패의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행동 패턴이나 특성, 증상을 제거하는 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잘려서. 따라서 행동 패턴이나 특성, 증상을 제거하는 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치료는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방해까지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언제나 통합이다. 불편하고 불쾌하고 짜증나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일과 그 영향들도 나와 내 삶의 일부다. 이를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살아있는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고 싶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마음에 너무도 공감하지만 그 갈망 속에는 즉각적으로 파괴적인 게 들어있어서 결국엔 자기 자신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가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것과의 싸움은 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전략을 바꿔 우리의 일부인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의 생존 전략과 보상 기제가 틀리지 않았고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싸움은 끝난다. 즉, 통합 과정이 시작된다. 생존을 위해 확고하게 굳어있던 전략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한다. 전략, 행동 패턴, 증상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궁금해하는 순간 지금껏 꼭꼭 숨은 채 아주 가끔 얼굴만 슬쩍 내밀던 우리의 상처받지 않은 존재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와, 정말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내 안에 숨어있던 아직 상처받지 않았던 예전의 나의 존재, 나라는 존재, 그 존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통합은 여태껏 배제당한 것에 의식의 빛을 비춰주며 그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감정, 기억, 신체 감각들은 자기 자리로 가고 싶어한다. 건강한 의식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의 현실도 제자리를 찾는다. 있었던 일은 원래 있었던 그대로다. 이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과거다. 그리고 이쯤 되면 명확해졌을 것이다. 통합은 일시적 사건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어느 동네에서
복면 강도 무리가 어떤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그 사람이 가졌던 그 남자가 가졌던 돈을 전부 빼앗아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뒤를 슬쩍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 돈을 빼앗겼던 사람이 그 강도들이 뒤에서 그 강도들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요. 자기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아니까.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의 뭐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 사람의 삶이. 뭐 그런 얘기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선한 모습도 그 복면 강도 안에 있었던 거겠죠? 근데 어떤 그 남자, 그 강도를 당한 그 남자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그것들을 끌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큰 치유력은 인간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지지해주는가? 아니면 투사와 보상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가? 이는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요소다. 적어도 내 생각엔 그렇다. 존중과 배려가 기본인 인간관계 속에 치유가 있고 화해가 있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일도 생겨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작업 설정 초기화처럼 진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간 우리가 습득했던 투쟁 또는 도피 반응과 보상 전략 너머의 온전하고 순수한 측면들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상적으로 들리거나 혹은 순진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확신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를 뒷받침해줄 신경생물학과 애착이론은 차차 자세히 살펴보자. 저도 약간 책을 읽고는 있지만 뭔가 좀 의심스럽고 이게 정말 될까? 사람이 그런 걸로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자분께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 이 말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편안한가 불편한가? 아니면 양쪽의 감정이 다 올라오는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 몸에서는 어떤 거의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가? 호흡이나 자세는 어떠한가? 달리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 기억들이 있는가? 머릿속에서 하지만 하면서 떠오르는 말이 있는가? 당신의 대답을 모두 메모해 두자. 방금 전에 저희가 했던 말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 저도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떠오르는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신체적인 반응, 변화,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느껴지고 생각나고 보이는 대로 전부 다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애착과 관련된 인간의 본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 당신의 대답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핵심 요약. 어감 말고도 오래된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을 새로운 방법이 있다. 이 감정에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거나 이 감정을 내가 완전히 억눌러 버리거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A 아니면 B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구 올라오는 감정들을 다룰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극복한 셈이다. 당신 내면에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덜 처리된 과거의 잔향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다. 당신의 신경계를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예전 감정들이 주는 압박감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의식적으로 현재의 행복한 경험을 모으면 치유에 좋은 유익한 정보들이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에 다다른다. 당신의 자원을 파악하고 잘 보살피면 당신의 회복력을 높이면서 당신 자신을 지지할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유쾌하고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면 과거의 암울한 그림자 뒤로 당신의 삶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면 나는 늘 혼자고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할 거라는 당신의 오래된 확신이 깨질 것이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마구 올라오는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생존 전략으로서의 적응. 해를 입는 게 당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보상 전략에 꽁꽁 얽매여 있다. 이 전략들을 사용해 오래된 상처를 감추고 차단한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고독감, 지속적인 갈등, 유대감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쟁 발발을 예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평화로운 지역이 이례적이고 엄청난 성공 사례가 된다. 높은 이혼율이 당연해지고 워라밸 추구나 미디어 매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도 당연해진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저 증상만 살펴본다. 그게 당연해졌다. 우리에게 해로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적응 능력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부정적으로 봤던 것들을 어느 순간 우리가 당연할 수 있어. 그게 당연해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적응 능력 때문일 거라고 하시네요. 여기서는 이혼을 예로 들었지만 그 말고도 많이 있죠. 네. 그래도 우리나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하면서도 특이한 우리만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근데 그게 당연하게 되고 있죠. 네. 그러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 적응 능력 덕분에 우리는 진화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생존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살아남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계속 성장해 왔다. 그런데 파괴적인 상황에서의 생존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적응 능력이 심어놓은 덫에 걸려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놓친다. 와, 네, 이 부분도 밑줄을 긋겠습니다. 삶이 중심이 아니라 파괴적인 상황에서의 생존과 적응에만 초점을 맞춘다. 여기까지 같이 밑줄을 좀 그어야겠네요. 생존과 적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요새 사회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삶은 중심이 아니죠. 오로지 돈, 권력 이런 것들에만 모두가 그곳을 바라보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옆에 누가 오면 이제 쳐서 무너뜨리고 다리 걸고 삶이 중심이 아니야. 그렇게 달리다가 온통 젖어버린 땀에 젖어버린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지치지? 쉬지 못하지? 주변에 왜 아무도 없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느새 공범이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적절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다. 이것이 파괴적인 적응임을 깨닫고 그 원인부터 꼼꼼히 따져가며 그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이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치유적이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마지막에 또 강렬한 문구가 있었는데 파괴적인 적응이라는 말이 좀 무섭네요, 이거. 파괴적인 적응.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우리가 적응하는 게 과연 무조건 옳은 일일까? 당신의 고통, 그런 것들을 계속 적응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문구가, 이 표현이 지금 가장 강렬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 미세 트라우마였습니다. 지금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왔고 또 우리만의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적응하고 극복해 갔는지, 그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질문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책 좋습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